너 미쳤냐? 저 차 부품값만 해도 차값보다 더 나올 텐데 그걸 공짜로 고쳐. 자기 딸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 챙기는 건 뭐야? 착한 사람 콤플렉스야? 짓궂은 동료의 말이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공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던 딸아이의 말이 맴돌았죠. 하지만 남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부탁과 맞바꾼 남자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른 새벽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빛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윤태석은 또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 갈라진 손마디, 그리고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이곳 강원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작은 카센터에서 윤태석은 매일 이렇게 차를 고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스패너 소리와 엔진 냄새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윤태석은 폐차 직전인 트럭의 엔진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쉽게 포기했다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차였지만 그의 손길은 포기를 모르는 듯 했어요.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온몸은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 트럭으로 농사일을 해야 한다는 주인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돌았죠. 대부분의 정비사들은 내일 오세요라고 말했겠지만 윤태석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고객의 사정은 언제나 자신의 편안함보다 우선이었어요. 태석아, 이제 그만 들어가. 내일 마저 하면 되잖아. 옆에서 일하던 태석보다 나이가 많은 김 반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죠. 카센터의 형광등 불빛 아래 윤태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농번기철에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김 반장은 한숨을 쉬며 먼저 퇴근했고 조용해진 작업실에서 윤태석은 엔진과 씨름했습니다. 쌀쌀한 11월의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녹슨 부품을 조심스럽게 교체하고 오일을 체크하며 누수되는 부분을 꼼꼼히 막았습니다. 마지막 볼트를 조이던 순간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기지 못한 그는 잠시 쉬려던 것이 그만 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학교 갈 시간이에요. 따스한 목소리에 눈을 뜬 윤태석은 자신이 수리하던 트럭 안에서 밤을 샌 것을 깨달았어요. 앞에는 교복을 입은 10살 딸 윤미래가 서 있었죠. 미래의 까만 눈동자는 아빠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새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닮아 있었죠. 윤태석은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이 작은 딸과 단둘이 휴게소 근처 사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허름한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둘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 미래, 아빠가 또 여기서 잤네. 많이 기다렸어? 윤태석은 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엔 미안함과 사랑이 묻어났죠. 허둥지둥 일어나 간이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딸의 머리를 정성스레 빗겨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테이블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한 줄은 미래의 도시락에, 한 줄은 자신의 점심으로 나누는 소박한 아침이었어요. 김밥 속 재료도 단출했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간장에 볶은 어제 남은 불고기 조금. 그래도 미래는 아빠가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했죠. 오늘은 일찍 와요? 저 피아노 학원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미래의 말에 윤태석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는 딸의 소원이 단순하지만 월 10만 원의 학원비는 그에겐 큰 부담이었죠. 지난달 카센터 매출은 좋지 않았고 집세와 공과금도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윤태석은 어떻게든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럼 아빠가 약속했지. 오늘 꼭 같이 가보자. 미래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윤태석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카센터로 돌아온 그는 오늘도 묵묵히 차들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은 고단했지만 딸의 미소를 위해 윤태석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그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고속도로 휴게소를 감싸던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어젯밤 고친 트럭의 시동을 걸어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자 그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죠. 그때 카센터 입구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낡은 소형 봉고차 한 대가 기어들어 오듯이 카센터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차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기분 나쁜 금소금이 귀를 찢었습니다. 봉고차는 간신히 정비소 앞에 멈췄고 운전석에서는 허름한 외투를 입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내렸죠. 김 반장이 가장 먼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낡은 봉고차를 보는 순간 코를 찡그리며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할아버지의 낡은 외투와 구부정한 어깨를 위아래로 훑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형 외제차나 좋은 국산차를 정비할 때만 생기 넘치던 그의 태도였어요. 어휴, 할아버지, 이 고물차는 여기서 고칠 물건이 아닌데요. 저쪽 폐차장으로 가보시죠. 여긴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감당 못하실 텐데.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봉고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손이 차 문을 어루만지는 모습에서 애착이 느껴졌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깊게 패여 있었죠. 말없이 봉고차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윤태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차가 내 밥줄이었네.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늙어버렸구먼. 차가 고장나서 갈 데도 없고 돈도 넉넉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짙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석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도 평생 낡은 트럭으로 농사일을 하셨으니까요. 윤태석은 곧장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고칠 수 있을지 봐야겠지만. 김 반장은 윤태석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가 나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죠. 너 미쳤냐? 저 차 부품값만 해도 차값보다 더 나올 텐데. 그리고 저기 김 사장님 벌써 오셨잖아. 월 정비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손님이야. 윤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김 반장은 이를 악물며 침을 탁 뱉더니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태석은 이미 도착한 김 사장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다음 날 무료 오일 교환을 약속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 이거 수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저기 휴게소에서 식사라도 하고 오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아니요, 젊은이.
내가 여기서 기다릴라네. 이 차는 내게 자식 같은 것이니께. 그렇게 말한 할아버지는 카센터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태석은 봉고차의 후드를 열고 본격적인 수리를 시작했어요. 그가 작업을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반장의 불평 소리도, 지나가는 차들의 엔진 소리도, 휴게소의 방송 소리도 모두 희미해졌어요. 마치 윤태석과 할아버지만의 작은 우주가 생겨난 것 같았죠.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윤태석의 손길은 정교했고 할아버지의 시선은 그런 윤태석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전의 햇살이 작업장 천장의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고 먼지 섞인 공기 속에서 빗줄기가 마치 무대 조명처럼 그들을 감싸 안았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이 공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녹슬어버린 배기관을 교체하고 새어나오는 기름을 막으며 윤태석은 문득 딸 미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제 딸이 올해 10살인데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해요. 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윤태석의 손은 계속해서 차를 고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딸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작은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글쎄, 어제는 제 작업복에 끼적끼적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척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윤태석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것 같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때때로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깊고 따스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에 작은 키보드가 있었어요. 미래가 5살 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간단한 동요를 가르쳐주곤 했는데 아내가 떠난 후로 그 키보드도 팔아버렸거든요. 윤태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며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딸아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꼭 같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더 안 해줄 수가 없네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윤태석은 마침내 봉고차 수리를 마쳤습니다. 엔진에서 연기도 사라지고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작동했어요. 할아버지는 감격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맺혔죠. 허허, 정말 고맙네, 젊은이. 이 차는 내게 단순한 탈 것 이상이요. 자네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구먼. 해가 완전히 저물고 카센터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쌀쌀한 저녁 공기가 작업장에 스며들었어요. 윤태석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며 봉고차의 후드를 닫았습니다. 손마디에는 기름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하루 종일 공들여 작업한 결과 차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브레이크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녹슨 부품들은 교체되었고 오일도 새로 보충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도 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구석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작은 의자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동안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지팡이의 의지의 봉고차 주위를 천천히 돌며 감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인내심 있게 기다려준 그분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이렇게 말끔하게 고칠 줄은 몰랐네. 내 평생 이 차 타고 다닌 게 20년인데 처음 샀을 때 모습이 떠오르는구먼.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차체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를 대하는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굵은 손가락으로 닦인 흔적이 남아있는 차. 문의 손잡이, 조수석 시트에 깔린 낡은 담요, 대시보드 위에 놓인 오래된 목각 인형까지. 모든 것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이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할아버지 인생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윤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건네줄 영수증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부품값만 받을 생각이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계산서는 필요했죠. 손으로 쓴 영수증에는 부품별 가격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타이밍 벨트, 각종 패킹까지 총 17만 원입니다. 부품값만 받을게요. 제공임은 받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윤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지갑에서는 몇 장의 만원권과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아마도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 그리고 어린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윤태석이 재빨리 주워 건네자 할아버지는 고마움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2만 원밖에 없구먼. 나머지는. 할아버지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본 윤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윤태석은 자신의 아버지를 보는 듯 했어요. 항상 돈이 부족했지만 자존심은 잃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괜찮습니다. 2만 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됩니다. 윤태석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맺히는 듯 했어요.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2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폐는 여러 번 접히고 펴진 흔적이 있었죠. 할아버지는 차에 오르기 전 윤태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네. 나중에 꼭 보답하겠네. 꼭 그럴 테니 기억해 주게.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봉고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했고 연기 없이 깨끗하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한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천천히 카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점점 멀어져 갔어요. 윤태석은 사라지는 봉고차를 바라보며 문득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는 고속도로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태석아, 진짜 대단하다. 하루 종일 그 똥차 고치느라 다른 손님 다 놓치고. 김 반장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면서 담배를 물고 있던 그는 연기를 내뿜으며 윤태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역시 바보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손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신데요. 그리고 그분 차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어요. 윤태석의 대답에 김 반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윤태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순진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 받았는데? 부품값이랑 공임 다 합치면 적어도 50만 원은 받았어야지. 2만 원이요. 윤태석의 대답에 김 반장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담배가 입에서 떨어질 뻔했죠. 뭐? 2만 원? 미쳤냐? 하루 종일 고생하고 2만 원? 그래서 그 할아버지 어디 사는지는 알아?
나머지 돈은 어떻게 받을 건데? 윤태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감사하는 눈빛,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김 반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작업장에 공허하게 울렸어요. 다음에 그런 사람 다신 안 온다. 바보야. 그냥 이용당한 거지. 이렇게 착해서 어떻게 살 거야? 너 딸내미 피아노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할 건데? 그 말에 윤태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미래와 함께 피아노 학원에 가보기로 약속했는데 할아버지의 차를 수리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네요.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8시가 넘었어요. 학원은 벌써 문을 닫았을 테고 미래는 아마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윤태석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에게 어떻게 사과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 반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는 재킷을 걸치며 퇴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태석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봐, 자기 딸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 챙기는 건 뭐야? 착한 사람 콤플렉스야? 김 반장의 말은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윤태석은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미래에게 미안한 감정이 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를 도왔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할아버지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윤태석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작업장을 정리하고 나서 윤태석은 휴게소 편의점에 들러 미래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와 초콜릿을 샀습니다. 적어도 이것으로 오늘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작은 사과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래의 실망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는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마 할아버지의 봉고차는 그저 하루의 에피소드로 기억될 테고 김 반장의 말처럼 그분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윤태석의 마음은 편안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고속도로 휴게소 카센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트럭과 승용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규칙적이었어요. 윤태석은 아침부터 대형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어제와 다름없이 섬세하고 정확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낯익은 트럭 한 대가 카센터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5톤 트럭이었는데 앞 타이어가 심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타이어의 고무가 몇 군데 벗겨져 철심이 드러나 있었고 옆면은 아예 크게 찢어진 상태였어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최진우라는 운전기사로 윤태석과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손은 기름때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배송업체 유니폼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모자 밑으로는 지친 눈빛이 보였어요. 태석 씨, 큰일 났어요. 오늘 배송이 5군데나 더 남았는데 타이어가 터져버렸어요. 윤태석은 진우의 트럭 주위를 천천히 돌며 타이어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손으로 타이어의 찢어진 부분을 만져보고 트레드 깊이를 확인하고 림의 상태까지 점검했습니다. 꽤 심각한 상태였어요. 옆면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고 이대로는 주행이 불가능했죠.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수리가 어려워 보이네요. 진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요. 지난달에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다 나가버렸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게 어떻게든 좀. 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타이어를 살펴보더니 창고로 향했어요. 구석에 쌓여있는 중고 타이어들 사이에서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약간 사용한 흔적이 있지만 상태가 괜찮은 타이어를 굴리며 돌아왔어요. 타이어는 닳긴 했지만 아직 트레드 깊이가 충분했고 옆면도 손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김 사장님 차에서 빼놓은 건데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이걸로 교체해 드릴게요. 윤태석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잭을 가져와 트럭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감사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서 돕고 싶어 했지만 윤태석은 손짓으로 괜찮다며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숙련된 손길로 타이어는 빠르게 교체되었어요.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 반장이 창고에서 나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냉소적인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중고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하지만 윤태석은 개의치 않고 마지막 나사못을 조이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우는 타이어가 교체된 트럭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배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윤태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금요일에 꼭 와서 제대로 계산할게요. 윤태석은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도움이 큰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태석은 근처 초등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온 것이었죠. 오늘은 미래의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운동장에 가득했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알록달록한 색깔의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고 학부모들은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윤태석은 운동장 한쪽에서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체육복을 입고 릴레이 경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까만 머리를 양쪽으로 묶은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윤태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래야. 윤태석의 부름에 미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표정이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이는 팔을 벌리고 아빠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빠. 와줬구나. 뛰어온 미래를 안아올리며 윤태석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어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딸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미래의 반 친구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 가운데 윤태석은 자랑스럽게 딸을 응원했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미래는 비록 꼴찌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려 완주했어요. 윤태석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금메달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누었어요. 아버지와 딸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미래는 아빠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아빠, 어제는 왜 못 왔어? 미래의 맑은 눈동자가 윤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보다는 궁금함이 더 많았어요. 윤태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의 차를 고치느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미안했어요. 미안해.
할아버지 한 분이 차가 고장나서 오셨는데 그분 차를 고치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미래는 아빠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 질문은 윤태석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 김반장 아저씨는 아빠 보고 바보래. 그 질문에 윤태석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린 딸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의외로 깊게 느껴졌어요. 그는 미래의 눈을 마주보며 무릎을 굽혀 딸의 키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린 뿌린 대로 거둘 거야. 세상도 그리 나쁘진 않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미래는 그 대답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윤태석은 미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가는 길, 윤태석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 정직과 친절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딸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돈도 재산도 많지 않은 그가 미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이런 가치였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윤태석이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었습니다. 석양이 물든 하늘 아래 아버지와 딸의 손을 맞잡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윤태석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냉정하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태도는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카센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량 소리와 공구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승용차 밑에 누워 오일 필터를 교체하는 중이었어요. 얼굴에는 기름때가 살짝 묻어 있었고 작업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지만 작업장 안은 여전히 덥고 습했죠. 김 반장은 사무실에서 정비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다른 정비사 한 명은 타이어를 교체하느라 바빴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카센터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차의 광택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는 반들반들 광이 나고 넥타이는 완벽하게 메어져 있었죠. 여느 휴게소 방문객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남자는 카센터 내부를 둘러보더니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 반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윤태석은 아직 차 밑에서 작업 중이라 방문객을 알아채지 못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 반장의 질문에 정장 차림의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고 단정했어요. 혹시 어제 은색 봉고차를 고쳐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말에 김 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업장을 가리켰어요. 태석이 말인가? 저기 있네요. 정장 입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윤태석은 방금 차 밑에서 나와 손을 닦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기름때 묻은 얼굴로 정장 차림의 남자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윤태석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질문에 윤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요. 정장 차림의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용호 회장님의 비서 김준호라고 합니다. 박용호라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죠. 혹시 어제 은색 봉고차 고쳐주신 분 맞습니까? 그제야 윤태석은 어제 만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봉고차를 타고 왔던 그 백발의 노인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무슨 회장님이란 말인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김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깨끗했고 반듯했어요. 그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분이 직접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윤태석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손에 전해졌어요. 봉투 안에는 무언가 두툼한 것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윤태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카센터를 빠져나갔어요. 윤태석은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 반장과 다른 정비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어요. 야, 뭐야? 누구야? 김 반장의 질문에 윤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제 오셨던 할아버지가 보내셨대요. 윤태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현금을 꺼내 세어보니 정확히 50만 원이었습니다. 어제 수리비로 청구했어야 할 금액이었죠. 그리고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단정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석 씨에게 어제는 정말 고마웠네. 이 늙은이의 차를 정성껏 고쳐주어 감사하오. 자네 같은 정직한 젊은이를 만나 참으로 다행이었소.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씨는 찾기 어려운 법인데 부족하지만 수리비 정도는 제대로 지불하고 싶어 이렇게 전하오.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기 바라네. 특히 자네 딸 미래의 피아노 학원비에 보태길 바라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박용호 드림. 윤태석은 편지를 읽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딸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제 작업하면서 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박용호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걸까요? 야, 그 할아버지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비서까지 있고. 김 반장의 말에 윤태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분이 약속을 지켜 돈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 정직함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태석아, 내가 옳았네. 세상에는 아직 신용이 있는 사람도 있나 보다. 김 반장의 말에 윤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미래에게 피아노 학원 등록을 시켜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직 세상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가을 하늘이 더욱 깊어진 어느 오후 카센터 앞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타이어 교체를 마치고 공구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미래는 이제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오늘도 방과 후에 학원을 가겠다며 신이 나 있었죠. 할아버지가 보내준 돈 덕분에 딸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어서 윤태석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멀리서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카센터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윤이 나고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죠. 최신형 수입차로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차가 카센터에 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차가 멈추자 운전석에서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며칠 전 낡은 봉고차를 타고 왔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외투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구부정했던 자세도 이제는 당당했죠. 백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손에는 고급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 반장과 다른 정비사들도 입을 딱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정장 차림의 노신사는 윤태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노신사를 보자 윤태석은 비로소 누구인지 알아보았어요. 방송에서 자주 보던 그 얼굴,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용진산업의 회장 박용호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대기업이었죠. 윤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석 씨,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용호 회장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같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시골 할아버지가 아닌 대기업 회장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윤태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저, 회장님이셨습니까? 박용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이전에 봤던 것과 같은 지혜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카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 반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똥차의 주인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박용호는 카센터 내부를 둘러보더니 윤태석에게 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장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회장을 안내했어요. 그곳은 평소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비서가 다가와 냅킨으로 의자를 닦아내고 물병과 컵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비서는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분이더군요. 사실 그날 제 인생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윤태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작업장 안으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회장의 얼굴은 더욱 노쇠해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세상이 변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엔 서로 돕고 살았는데 지금은 모두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용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윤태석은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세상을 많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있었죠. 자식들은 제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당신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회장의 말에 윤태석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쩐지 따뜻한 감동까지. 박용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용호와 낡은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낡은 트럭으로 부품을 배달하면서요. 그때는 꿈도 희망도 있었지만 성공할수록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박용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태석 씨,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느껴집니다. 그의 말에 윤태석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박용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회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석 씨, 제게 도움을 준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윤태석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석 씨, 제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박용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윤태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주변에 있던 정비사들과 김 반장도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작은 카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윤태석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야말로 꿈 같았어요. 박용호 회장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용진산업 서울 본사기술연구소의 특별기술직 자리, 현재 수입의 3배가 넘는 연봉, 서울 생활을 위한 회사 사택 제공. 윤태석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정비사인데요. 윤태석의 말에 박용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답게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의 백발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은빛으로 빛났어요. 제가 이 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태석 씨 같은 기술자는 드뭅니다. 당신의 손길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진심이 담겨 있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윤태석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는 평생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기업 회장에게 인정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용호는 계속해서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는 이 카센터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할 테니 지방에서도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요. 김 반장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윤태석을 무시하던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석 씨 따님, 미래 양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말에 윤태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딸 미래의 교육은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래가 원하는 피아노 교육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어요. 박용호는 용진산업장학재단에서 미래의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피아노 레슨비도 포함해서요. 윤태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이렇게까지 저는 윤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기에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딸 미래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박용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작업장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윤태석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윤태석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곳은 그가 오랫동안 일해온 곳이었고, 비록 고단하지만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서울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박용호는 윤태석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을 충분히 줄 것이며 서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윤태석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회를 잡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문득 미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아노를 치며 행복하게 웃는 딸의 모습이요. 그 미소를 위해서라면 어떤 변화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태석의 결정에 박용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윤태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두 남자의 손이 마주 잡는 순간 그곳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에게 보상을 한다고 믿습니다. 태석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용호는 카센터를 떠났습니다. 윤태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김 반장을 비롯한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태석은 미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미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더 좋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아이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녀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눈동자에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윤태석과 미래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작은 가방 몇 개가 그들의 짐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들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앉은 윤태석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옆에서 잠든 미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순간이었어요. 눈 덮인 겨울 고속도로, 하얗게 변한 풍경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휴게소 카센터였어요. 이전에 낡고 허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깔끔한 유리창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센터 앞에는 크고 선명한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정직한 손길, 윤태석 정비소. 석 달 전 윤태석이 서울로 떠난 후 카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박용호 회장의 약속대로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춘 카센터로 탈바꿈했어요. 김 반장은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했고 어려운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윤태석의 정신이 그곳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윤태석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용진산업기술연구소에서 그의 실력은 빛을 발했어요.
그가 개발한 몇 가지 정비 기술은 회사에 큰 기여를 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인품은 서울에서도 빛을 발했죠. 미래는 서울의 명문 음악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피아노를 배우던 아이의 손가락이 이제는 훨씬 능숙하게 건반 위를 누비고 다녔어요. 아이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은 미래가 특별한 음악적 감각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이의 꿈은 나날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오늘 윤태석과 미래는 오랜만에 휴게소 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새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카센터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미래의 말에 윤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곳.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했던 곳이었습니다. 카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김 반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태석아, 왔구나. 오랜만이다. 김 반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 윤태석을 무시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는 진정한 동료로서 윤태석을 대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윤태석의 말에 김 반장은 자랑스럽게 카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최신 설비가 갖춰진 작업장, 깨끗한 대기실, 그리고 벽에 걸린 이달의 정비사상 묵음 그 상장에는 김 반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덕분이지.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오신다는 거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는데 직원들한테도 다 인사하고. 윤태석은 놀란 표정으로 김 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직접 이곳을 방문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는 박용호 회장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곳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 인생의 마지막 점검을 했던 곳. 회장님이 다음 주에도 오신대. 내가 온다는 걸 알고 계셔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김 반장의 말에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도 가끔 회장님을 뵙긴 했지만 이곳에서 만나면 또 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김 반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윤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그가 개발한 정비 기술이 특허 등록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윤태석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축하해, 태석아. 역시 넌 대단해. 김 반장의 축하에 윤태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미래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윤태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미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빠가 잘했다고 세상이 말해줬네. 그 말에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윤태석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그날 밤 윤태석과 미래는 옛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방 한쪽에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작업복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미래의 새 피아노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아침이 밝자 윤태석은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눈 덮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평화로웠어요.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겨울 하늘이 그를 반겨주는 듯 했어요.
마치 아내가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그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센터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정직한 손길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는 그의 곁에서 함께 성장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휴게소 카센터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인생을 바꾼 기적. 윤태석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응답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